그 5개 전투구 체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바꿨냐 하면 시진핑의 장악력이 약해진 반증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그랬지.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서 군부와 관련된 동향들 해가지고 뭐 좀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그렇습니다. 허웨이동 상장 뭐 비롯해서 본인이 직접 한 그 발탁한 군 수뇌부들을 좀 교체를 했다, 네. 경질을 했다 해가지고 군부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세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낙마를 하고 경질이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더 그립감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고,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크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분명히 예전보다는 좀 장악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데,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그 중국 공산당과 군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 군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군부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당의 최고 지도자한테 직접 도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진핑 체제는 2012년에 18차 당대회로 시작을 해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호진타오나 장저민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19차 당대회, 2022년 20차 당대회를 겪으면서 사실은 다 자기 사람으로 바꿨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물들도 전부 시진핑이 낙점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허웨이동은 지금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서열 3위고, 그 앞에 이제 늘 이런데 많이 언론에 회자되는 장여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장여시아가 군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소위 시진핑과 이 대척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 시진핑 체제가 특히 군부 체제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면, 중국 군부에도 계파가 있거든요. 네. 그 계파라는 게 뭐 이렇게 옛날부터 막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시진핑은 복건성에 오래 있었어요. 이 네. 복건성이라는 성은, 후지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성은 대만 해협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두고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쪽 지역, 그러니까 대만 작전을 관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복건성의 30일 집단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출신들을 본인이 이제 중앙으로 오면서 다 등용을, 그 고위직에 등용을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세력은 월남전 참전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9년에 중국과 월남이 전쟁을 하거든요. 네. 베트남이. 그때 이제 월남전 참전파.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이 시진핑이 낙점을 했더라도 내부에서 투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는 이게 기본적으로 내부 투쟁이고, 어쩌면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시진핑을 가운데다 가운데 두고. 두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진핑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이런 것들을 밖으로 안 새 나오게 하면서 하는 거가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거라면, 네. 이런 얘기가 새 나온 거는 장악력이 조금 떨어진 거는 있지만, 이런 다툼이 시진핑한테 소위 권력의 직접적 도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뭐 타협을 또 그 군부의 말을 더 들어주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권좌를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20여 명이나 군장성이 낙마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그 이제 결국 충성 경쟁 혹은 그 파벌 경쟁이라는 거는 상대의 약점이 있을 때 그걸 자꾸 공개화시키고 그걸 책임을 묻고 하면서 낙마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책임, 낙마한 직접적 원인은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시진핑 체제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군에 대한 자신의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을 잘 그 통제하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 시중시는 혁명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야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시진핑 자신도 첫 번째 사회에 발을 들일 때 아버지가 안배를 해줘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인 耿비아오의 비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군부하고 뭐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2015년 12월 30일에 중국 군을 개편을 합니다. 시진핑이. 네. 굉장히 숫자가 좀 미묘하죠. 아니 12월 30일 날 무슨 개편을 해? 그러게요. 기습 개편을 한 거예요. 아, 7대 군구를 5개 전투구로 바꾸고 상당 부분의 그 사람들을 갈죠. 그게 네. 이제 장저민파라든가 후진타오파의 소위 영향을 받고 있던 장성들을 갈고 이제 그 5개 전투구 체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바꿨냐 하면 미국 같은 육해공 연합 작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군대로 양성하겠다 이러면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2포병이라고 이게 핵이나 미사일을 관장하는 거를 로켓군을 창설을 합니다. 아, 네. 네,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이런 걸 창설을 하는데, 이 로켓군이라는 거는 이제 미사일 기술을 다루는 거니까 아무래도 최고 과학 기술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술의 도입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다른 데는 그냥 훈련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무기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전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장비 발전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장비 체크하는 데인데, 그 사실은 짱요시아라는 사람도 거기에 지금 2인자로 불리는 군부 2인자로 불리는 짱요시아도 거기 장비 발전 부장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낙마한 리샹푸라는 그 소위 국방부장도 장비 발전 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미야오화라는 시진핑의 아주 신복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치위원으로. 이 미야오화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군이 어려워지지 않냐. 그래서 사실 미야오화가 낙마를 해요. 네. 이 리샹푸를 낙마시키고 자기도 이제 낙마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부 권력 투쟁의 성격이 조금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체제를, 그게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1년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진노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재작년 말에 미국의 한 공개 보고서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 그거는 안에서 누군가 누군가 제공자가 유출했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더 깊게 이거를 조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부 투쟁도 더 네. 일어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문제가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다 솎아내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 시진핑이 다시 한번 친정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고 이러는 것들은 시진핑의 장악력이 약해진 반증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산당과의 관계를 볼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안 간 거 아닌가. 물론 네. 힘은 옛날보다 조금 장악력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이미 보도가 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물론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반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게 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는 조금 장악력에 작전이든 뭐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시끄러워진다라는 거는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반발의 행위로서 뭔가 이 정보를 막 바깥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고 네.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장비발전부, 뭐 로켓군, 뭐 이 첨단 군사 무기를 다루는 부서라고 한다면 중국의 그 어떤 현대화 군사업 이런 것들도 좀 지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은 또 대만 수복과 그러니까 대만 통일과 관련된 그들의 일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그 군 현대화 발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과학 기술과 접합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국은 사실 90년대 말에는 군 전민 그래서 군수 기술을 민영화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영 군수 기업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군수 기업들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민영화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모델을 갖다가 다시 이제 군이 그 장악을 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민간 군수 기업들과의 관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이 구조에서 상당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과학기술 발전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 군의 뭐라 그럴까요? 권력의 집중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주목받는 부서가 거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사람이 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잘 어필을 해야 나도 승진이 되고 뭐 좋은 그러다 부서로 보면 간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무슨 뭐 수뢰라든가 뭐 이런 금전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고리를 좀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은 뭐 민간 이런 거 하지 마라. 사실 개혁 개방하고 나서요 군도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게 많이 그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북경 베이징에 가면 무슨 호텔은 무슨 군대가 하고 무슨 호텔은 공안부에서 하고 되게 웃겼어요. 웃기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걸로 이제 자급자족을 했다. 그런 식의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패턴이 있었다. 네. 그거를 이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군 통수권자가 이걸 완벽하게 다잡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런 흘러온 흐름들 그걸 한 번에 자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문제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내부 정비가 좀 복잡해진다고 하면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만 통일이라는 어떤 그 내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왜냐면 자기 그거를 그 명령을 인지하고 뜻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 버린 거니까 어떻게 좀 지장이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서방 언론이나 이제 많은 또 서방 언론에서 노출된 거를 받아서 보도를 하는 보도는 사실은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그랬지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준비를 맞춰라. 준비를 맞춰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야 사실은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교훈이 있는 거죠. 그게 원래는 이제 푸틴이 한 일주일 만에 그 복속을 시키고 괴뢰 정부, 꼭두가시 정부를 만든 다음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미국의 참전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다른 대통령이 나는 안 한다. 남의 나라 뭐 간에 전쟁에 안 끼어든다. 이러면 할 수 없지만 대만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네. 쭉 해안선이 있는데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 끝자락에 대만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거대 해안선에 그 미국이나 일본의 작전은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 대만 바로 위에가 우리가 잘 아는 센카쿠 열도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일본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소위 현상 유지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 이 대목에서 대만을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침공을 하면 침략자가 되고 그러면 바로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자원만 팔아도 버틸 수 있는데 중국은 물건을 팔아야 버틸 수 있는 나라고 에너지를 또 50%는 수입을 해야 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 아라비아해나 홍해 여기를 해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들어오는데 이 말레카 해협 일대는 미국이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지금 대만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100%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렇게 서둘러서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국 내부의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급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거를 눈을 밖으로 돌리려고 침공 행위를 하면 비상사태를 걸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오히려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권좌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죠. 네. 일어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중국이 긴박하게 이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군 인사 교체와 관련해서 너무 그 대만 통일, 침공 이런 쪽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보시는군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지도자가 결정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허웨이동 같은 이제 서열 3위 사라졌다는 이 군서열 3위 허웨이동은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은 대만 복속 전쟁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네. 통일 전쟁의 실질적인 계획의 이반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낙마했다 그러면 그 스케줄에도 당연히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군이 그 자체 상업 활동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절했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상업 활동에서 손을 뗐다는 발표가 있기는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받고 계속 활동 중에 있다. 그러면서 좀 오히려 좀 지하화되면서 이 부패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수 산업의 민간 산업으로의 전환, 이건 이미 90년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90년대 후반기에.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형성된 이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관성 법칙도 있고 뭐 경로 의존성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본다면 그게 통제 밖의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은 이미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끊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런 조직이 운영되는 것도 자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소위 부정한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자금으로 그런 게 움직이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세력화되고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당분간 이걸 둘러싸고 시진핑은 계속해서 그런 소위 환부 도려내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게 권력투쟁인지 아니면 소위 장악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양면성이 다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현재 그렇게 시점에서는 봅니다. 네. 봐야 되겠군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장유사 상장, 이 장유샤를 정년을 초과하면서까지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한 데에는 어떤 임제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 믿을 만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 그렇죠. 초기에는 어쨌든 그 20차 당대회를 하고 나서 중앙군사위원회를 배치했을 때는 네. 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효시아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칠상팔하 이런 게 있었거든요. 67살이 되면 그 소위 국가급 지도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사실은 이제 7명 지금 돼 있는데 이 국가급 지도자입니다. 네. 67세 이하만 한 번 더 할 수 있고 68세가 되면 그 직책을 더 못하게 돼 있는 게 네. 칠상팔하예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걸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게 꼭 법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조례나 관례처럼 돼 있었던 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능상능하.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고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는 거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꼭 이 지금 장효시아뿐만 아니고 사실 왕이 지금 우리 많이 외교부 장관 외교장관. 정치국원도 나이가 오버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만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이 고려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꼭 그 장효샤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장효샤 자체도 초기에는 어쨌든 시진핑이 믿는 사람이니까 했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간에 뭐 변질이 되거나 또는 어쩌면 힘이 생겨서 도전 세력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 중국 군부와 공산당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어쨌든 중국 군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그 좌충우돌 헷갈리고 있을 때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을 때 이 틈새를 벌리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나 봐요.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면. 뭐 사실은 계속 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뭐 여론전, 심리전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인지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다 뭐 중국도 우리한테 하고 미국도 중국한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인민해방군 보고서에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다 돼 있어요. 자료가. 보면은 그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을 미국 정보기관이 너무 자세히 다 알고 있고 내 친척이라든가 내 배우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가지고 소위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압박 전술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기 체계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게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혼합전. 그러니까 꼭 무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미 정보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출신들, 특히 군 출신들도 많습니다. 이제 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군 내부에 관한 일종의 뭐 조사 보고 연구 보고 같은 걸 계속 내면서
중국군을 좀 흔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그 내부,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 이러한 것들로 중국 군부가 지금 아주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보기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뭐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말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어떻게 됐대더라. 그리고 뭐 직위 해제는 안 됐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군부 대표 자격을 잃었대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군이 동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뭔가 위에서 그게 그 시진핑이 찍어내기가 됐든 아니면 내부 투쟁이 됐든 뭔가 조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조용하지 않다라는 게 계속 중국 군부를 휩쓸게 되면 이제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요. 작전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런 소식이나 이런 걸 전하고 흘리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뭔가 여러 가지 비리에 얽혀서든 아니면 그 뭐 낙마, 정치적 그 경쟁자에 의해서 낙마가 되는 그런 그 수뇌부들, 네, 이런 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작으로 회유해가지고 망명하든가 아니면은 스파이화 시키는 뭐 그런 작업들을. 예, 영화는 많이 하는데요. 중국은 일단 이제 공산당이나 저런 최고위직에 가면 사실은 이전에는 언터처블이었어요. 막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을 건드린 게 시진핑이고, 그게 조용캉이라는 소위 석유방으로 불렸던 그 이제 국영 석유회사를 기점으로 이제 기관 산업이니까 그 상당히 많은 자신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고, 그러면서 사실은 고위 전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걸 잘 알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걸. 그래서 상당하게 그런 사람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적 박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최악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파면당하면 뭐 연금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사지로 너무 몰아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대기업들 보니까 은퇴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고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계속 급여도 주고 그게 그겁니다. 관리하는. 못 나가도록. 왜냐하면 갑자기 코너에 몰려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라이벌 회사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문이나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면 평생 그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중국의 체제 안정이나 이런데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2027년 대만 침공설, 이거는 그 좀 주로 서방 세계의 그렇습니다. 생각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국 내부에서 이게 퍼져가고 있다. 또 그 근거로 뭐 시진핑과 가까운 교수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푸단대 장웨이 웨이 교수 등 네. 이런 사람들이 2028년 대만 총통 선거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공언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강경파들은 지금이 어쨌든 대만을 통일하고 중국몽을 완성하는 아주 좋은 기회다, 시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있어요. 강경파들. 당연히 강경파들도 있고, 특히 이 장웨이웨이 교수라는 분은 중국이 어려움을 뚫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라는 이 전한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국이 고통을 이겨내고 세계를 놀라게 한다라는 중국의 성과, 네. 이걸 책으로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걸 보고 이게 바로 내 생각이야, 이제 이래서 훨씬 더 이제 발언권이 생긴 분인데, 침공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좌가 위험해지고, 네. 침공이 오래 가면
제재를 받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이제 일부 사람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대만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특히 TSMC라는 산업의 쌀, 세계의 공공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 공적이 되는 이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 있죠.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며 미일 특히 대만 해협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은 뭐 당연히 주일미군이 가기로 했고 우리도 며칠 전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도 응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굉장히 큰 동아시아의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마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그런 걸 불사하고 지금 이 대목에 할까라는 데 대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코너에 몰리고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하는데 이제 이 무력 공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금문도 같은 데는 굉장히 가까운 섬이에요. 중국 본토의 그 시아먼이라는 도시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40km가 떨어져 있고요. 멀네요. 우리 뭐 연평도 이런 거 생각,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위치가 길게 돼 있는데 이런 섬을 한번 먼저 도서 점령. 근데 이런 섬이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 마조도라는 데가 있고 또 펑호라고 그래서 팽호도 이런 데를 한번 점령을 해서 뭔가 압박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갖고는 또 반작용도 있어요. 그러면 저 지역은 저렇게 와서 했으니 우리가 방어를 못하니까 저건 주고 본토 방어에 집중하자. 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본토는 지켜줘야겠다. 그러니까 본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군사 전략적으로 대만이라는 데를 점령, 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상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상륙할 데가 많지가 않아요. 네. 뭐 4군데, 5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현대전이니까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사이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이 들어가고 폭격을 하고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군이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대만 해협이라는 140km에 달하는 바다를 놓고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인원이 어쨌든 데려오는 배를 타고 게. 가야 되니까 노출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이제 통일하는 방식도 꼭 무력 침공에 의한 통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물론 지금 대만의 민진당 정부가 중국과 대만은 별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각자 살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이렇게 통일 중국은 막 몸이 달아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만은 물론 방어가 우선이고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기기 작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버티기. 비기기 작전에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비길 건데 그렇다고 자기네가 진군을 해서 본토를 수복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만 입장에서도 이게 좀 손익계산이 잘 안 맞는 물론 수동적이지만 그럼 당연히 중국은 점령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고려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무슨 일이든지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그러니까 중국도 뭐 강경파, 온건파 여러 세력이 당연히 있는 있습니다. 것처럼 네.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네, 네. 그게 이제 과연 주류의 목소리냐 또 시진핑의 뜻을 반영한 거냐는 더 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리고 결정은 시진핑이 할 거고 뭐가 우선순위냐를 우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해군에 맞서서 우리의 해군력을 뭐 보강을 해야 된다. 뭐 네. 해가면서 네, 네. 해군력에 대해서 너무 그 긴급성을 요하면서 한국에게도 SOS를 치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뭔가 해전을 준비하고 있나? 그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대만 해협 밑에를 우리가 이제 동중국해라고 네. 그러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이렇게 그 아시잖아요. 뭐 구단선 이렇게 해서 자기네 바다라고 그러고 주변에 아세안 국가들이 필리핀부터 이렇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싸고 있어요. 베트남까지. 요거를 뚫고 나오면 바로 태평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중국이 원래 구사를 했었죠. 이게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을 못하게 중국이 막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그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괌, 뭐 잘 아시는 앤더슨 공군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란 말이죠. 그러면 태평양은 그냥 넓은 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핵심적인 거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미국의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거의 국가빵 찍어내듯이 함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함정 제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질적으로는 분명히 우수하고 11개 항공모함 전단이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3개 만들어놨는데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아직은 상대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냥 놔두면 중국은 계속 클 거고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뭐 한 290척, 중국이 370척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 100척 정도 더 만들어야겠다. 근데 미국이 지금 군함 하나 건조하는데 1년 반씩 이렇게 2년씩 걸리는데 한국은 1년 안에 빠른 건 6개월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선이라는 얘기만 하지만 그게 이제 군함이라든가 존스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도 뭐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우리는 미국의 무장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무장을 한국이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뭐 선택이라기보다도 더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뭐 미중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야 뭐 힘 있나요? 아니, 고객이 그거는 원하는데. 뭐 그렇죠. 그 사실은 비즈니스 그렇죠. 개념으로 대한민국이 뭐 시장 경제 국가인데 그게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할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제해권을 둘러싼 이 중국과 미국의 각축. 그 첫 번째 각축장이 남중국해. 네. 그러니까 그 안에다 가둬놓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1대1로 정책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동쪽으로는 올 수가 없잖아요. 미일 동맹도 있고 또 그렇죠. 앞에 한국도 있고. 그러니까 서진 정책이거든요. 육지도 해서 뭐 유럽, 아프리카까지 중동 거쳐서 그다음에 바다도 인도양을 거쳐서 가는 이렇게 지금 이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진핑이 2012년에 중국 총서기가 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제 자기가 다음에 중국 지도자가 되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죠.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태평양이 니네 바다냐. 우리도 좀 같이 있자. 사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해군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장웨이 웨이 교수 보면은 대만은 뭐 홍콩보다도 오히려 통치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다음에 일국일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웨이웨이 교수의 그 생각, 계획에 그 시진핑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결국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통치 시나리오까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내부에. 만약에 예, 점령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홍콩이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인데 1997년에 이제 중국에 흡수가 됐고 이제 자기네들은 회귀했다고 표현합니다. 준 적이 없으니까 반환이라고 영국은 얘기하지만 그 어쨌든 이 조약 남경 조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고 우리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홍콩이 알아서 돌아온 거다. 그게 회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2027년부터 50년간 일국양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2047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미 2019년도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뭐 일국양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일국일제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럼 대만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중국과 뭐 협상이나 일국양제건 뭐 일국오제건 우리는 안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으니까 대만만 통일하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생기는 거예요. 네. 통일의 당위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점령을 하거나 뭘 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중국식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대만이 어쨌든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뭐 열 몇 개 나라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제조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위 계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될 거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복속을 시키거나 통일을 하거나 뭘 하면 그건 당연히 중국식 시스템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짱웨이웨이 교수가 예를 들어서 뭐 통치하기가 쉽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이런 데는 이제 그 정부에 동조하는 학자들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하면 계속 앞으로 대만 섬인데 통치 내내 그 소위 저항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국에. 네.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통일을 해야지 무력으로 하고 복속을 시키고 강제 점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앙금이 계속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결국 그러니까 이제 플랜은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실행하냐 마냐 실행할 수 있느냐는 건 별의 문제니까. 그렇죠. 플랜이야 당연히.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작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만 사람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아이 그래. 대만도 그냥 한 민족이니까 중국도 한 민족이니까 그냥 우리 이런 정도 보장된다면 중국 경제도 좋고 뭐 이런 어떤 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만 국민이 많다면 그것이 이제 결국 그 친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 뭐 중국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그 의식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통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현상 유지가 항상 한 85% 정도 돼요.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자인데 그게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와 독립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와 나는 아무래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와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런데 독립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가 더 많죠.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보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80몇 %의 항상 조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현상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만의 지도자들도 어떤 뭐 민진당 정부건 국민당 정부건 독립 성향을 띄었건 또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잘 지내서 뭐 통일을 하든 아니면 지금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면 아유 그럼 뭐 대만이라는 거 쓰는 것보다 중국으로 같이 쓰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할 사람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만 사람이나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이란 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아시잖아요. 너 어디 사람이니 그러면 나는 타이완이스야. 중국인이라고 안 해요. 다 중국 사람인데. 네. 홍콩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중국 사람이지? 아니야, 나 홍콩 사람이야. 아, 그래요? 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중국이 사회주의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게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정말로 한 국가 두 체제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원래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뭐 이제 일국이니까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할 수 없는데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 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 뭐 이 정도면 그냥 그래 한 이름 쓰면서 살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거를 끌려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네. 이제 좀 원초적인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대만이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국민당 시절에 1992년에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한 컨센서스를 각자 하나의 중국이 어떤 중국인지는 각자 표현하기로 하고 사인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민진당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천수이비엔이라는 사람이 8년. 그런데 그때는 중국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독립주의자로 간주를 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정권이 마잉지오라는 국민당한테 온 거예요. 그 국민당의 입장은 중국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우니 중국과 잘 지내서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대만의 미래 발전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친중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당도 나라 뺏기고 온 당인데 친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그러면 그 넓은 중국 땅을 다 뺏긴 건데. 뺏기고 온 거잖아요. 져서. 근데 친중을 할 일은 없고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대만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차잉원이라는 사람이 왔고 여기는 이제 독립 성향의 독자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8년 하고 이번에 국민당이 해야 이제 정권 교체가 딱 되는 건데 다시 민진당이 됐단 말이죠. 네. 그 이 민진당이 다시 된 라이칭더라는 총통은 더 급진적인 독립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너랑 이제 내가 얘기 안 한다. 그 작년에 쌍십절 10월 10일이 이제 중화민국 건국을 한 유명한 쌍십절 기념일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대만이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대만이 중국에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중화민국이 먼저 생겼냐 중화인민공화국이 먼저 생겼냐. 중화민국은 1911년에 생긴 나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생긴 나라인데 누가 누구한테 속한다는 말이냐. 네. 너희는 그런 얘기를 대만에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래서 또 중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또 이 섬을 삥 둘러싸고 또 해상 봉쇄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민족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영토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 통일의 문제로 중국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1949년에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대만 사람들이 이제 국민당이 대만으로 왔는데 1949년에 와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지금 75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본토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1세대들은 이미 다 자연적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당이건 민중당이건 우리가 민진당이건 이걸 친중, 친미 프레임으로 나누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보다는 민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오든 간에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국가로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친중, 친미 이런 프레임을 너무 안 쓰는 게 오히려 대만 문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끌려가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강경패가 득세하지만 미국에서도 여러 전략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시진핑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 17년에 뭐 임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 미국과 중국은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결국 중간중간 협상하고 다시 틀어지고 뭐 이게 반복은 되지만 결론은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전쟁에 도와서는 결국 대만이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시각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려놓은 큰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종국적으로는 전쟁으로 가는 구조다. 이거를 이제 상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경하게 해놔야 그 밑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화적으로 가는 흐름을 가지고 가면 그 대중 압박이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중국과는 마지막에 결국은 군사적 충돌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역산으로 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강경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산 복합 논리가 약간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다른 것들은 이미 추월당한 것도 많고 그런데 유일하게 좀 강력하게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밀리터리 파워거든요. 네. 군사력.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외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있기는 있죠. 러시아하고도 군사적으로 가깝고 북한하고도 가까운데 그들 나라 빼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동맹국을 같이, 물론 이제 트럼프가 동맹 경시라든가 뭐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 해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더 이상 군사적으로 못 크게 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각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타이베이 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약 45억 불의 무상 지원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네. 그거는 대만을 무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를 하죠. 그 이전의 무기 판매는 대만 섬 내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 뭐 탱크라든가 이런 거는 섬 안에서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말기에 뭘 팔기 시작했냐면 드론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 공격용 드론.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드론은 수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혼자 가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시절에는 미사일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147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만도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네. 크루즈 미사일, 그 슝펑 시리즈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거는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그 삼엽댐, 선샤, 여기까지도 다 그 사정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안 물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만이 중국을 이길 방법은 별로 없다. 이제 미국이 있어야 이제 비기기나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근데 중국은 틈이 날 때마다 지금은 해상 봉쇄 훈련을 네. 한단 말이죠. 이거는 직접적 군사력을 쓰지 않더라도 해상을 봉쇄해서 대만의 생명줄을 카트하는 거죠. 뭐 지나가는 배마다 검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 격리를 통해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네. 이런 전략을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이러한 압박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고 지금이 그거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한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네. 다 바꾸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중 압박, 중국에 대해서 한 거는 꼭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죠. 네. 요새 말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첨예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전면 침공 시나리오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는 뭐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4월 1일, 2일에도 훈련을 했는데 이제 그네들 보도에 따르면 민간 시설 폭격까지 네. 생각을 하는 모의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전면 침공. 예,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만에 상륙 작전하는 거 자꾸 보여주고 네.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겁을 먹고 알아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대만은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우리는 미국, 일본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할 거고 우리의 그 소위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나 특히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이제 카드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도 옛날에 한 번 한 것 네. 같은데 카드는 이렇게 갖고 있을 때가 카드거든요. 그렇죠. 대만이라는 게 중국한테도 카드고 미국한테 카드라면 서로 이걸 먼저 꺼내서 쓰는 거는 상당히 주저할 거다. 그렇죠. 카드를 이렇게 까서 보여주면 더 이상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어야 카드란 말이죠. 그게 참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국, 대만이 그 바둑판의 패감으로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뭐 하다가 할 거 없으면 뛰었다가 뒀다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대만이 스스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휩쓸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거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근데 이게 남의 나라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국지전이든 아니면 전면 침공이든 그러면 뭐 주한 미군이 뭐 움직여야 될 거고 네. 우리도 뭐 중국이 그렇게 할 때는 뭐 북한에게 미리 사전 통보해서 북한도 뭐 도발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복잡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절제 양안의 유사시는 한국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이제 경제적으로 거기가 한국의 주요 수송로예요. 네. SLOC라고 해서 우리 수출이 뭐 한 98%가 해운이라고 하던데 그 중에 45%가 대만 해협을 거쳐서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네. 그럼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 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가도 그렇고 델리버리도 그렇고 이제 쉽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 이제 목숨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대만 해협에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저 샌디에고 막 이런 데서 와서 도와주려면 열흘씩 걸려요. 그러면 대만이 열흘을 못 버티면 그냥 끝나는 통일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 내부에서도 72시간과 336시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2시간만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면 네. 그 미국이 도와주러 온다. 이게 이제 대만 그 군사 작전 그렇죠. 예. 목적이군요. 자기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도와주러 오면 336시간 안에 망한다. 그게 14일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도와주러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까이 있는 주1 미군 네. 기지가 8개 있고요. 우리는 이제 평택에 험프레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땡겨서 하면 금방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1 미군이나 주한 미군은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 동맹 관계인데 이렇게 그 일본은 이미 유사시가 되면 간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대를 빼면 그렇죠. 우리가 가면은 김정은의 북한이 오판을 해서 뭔가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한다거나 침공을 한다거나 그러면 미국은 졸지에 전장을 2개를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조 우호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조선도. 거기도 일방이 뭐 이제 사문화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침략을 받으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미중을 비롯한 국제전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또 북러 동맹도 맺어서 이제 러시아도 그렇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한반도가 화약고라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남중국해, 대만해 여기가 또 화약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절대 우리하고 이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대만 문제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대만 해협 문제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네.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게 이게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역시 저는 이거는 관리를 하고 싶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미국과 중국.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뭐가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 대만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일 의구심을 받는 게 니네 진짜 싸울 의지가 있어?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미국이 대만한테. 네. 왜냐하면 너무 국력의 차이가 나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이거는 붙어봐야 결국 안 될 텐데 그럴 거면 질 거 알면서 뭐하러 싸워?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네가 싸운다는 의지가 있어야 내가 도와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국방력, 억지력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한번 하면은 결사항전하겠다. 국방비의 지출. 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준비 태세가 돼 있는 게 우선 먼저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버리니까 참 우리로서는 진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좀 새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런 말씀. 우리 왕새우. 그런 말씀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돌고래는 돼야겠다. 네. 휩쓸려 다니지 말고 새우는 스스로 헤엄치는 능력이 없지만 돌고래는 막 빠져다닐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의 역량을 하루속히 확보하는 게 그게 사실 외교 용어도 있습니다. 돌핀 디플로맷이라고 능동적으로 헤쳐가면서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자체적인 힘이 있어야 됐는데 그 힘이 국방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스스로의 억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최소한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물론 기술력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경제력. 세계가 한국이라는 데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서해라든가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서해 문제 때문에 뭐 썰란 1, 2호를 뭐 양식 설비다 그러고 얼마 전에는 항행 금지도 막 군사훈련 때문에 하고 우리는 또 서해를 둘러싸고는 북한하고 NLL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북방 그렇죠. 한계선으로. 이런 데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밖에 없는 거죠. 거기를 뭐 미국 항공모함이 밀고 들어와서 지켜주겠다? 시간도 걸리고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정말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우리끼리라도 뭔가 충돌을 해가지고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의지와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하고 있으면 중국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죠. 갖고 이렇게 있는 때리면 계속 맞고 피하고 이러면 계속 더 때리겠죠. 그렇죠. 강도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로 이제 모든 게 결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둘이 좀 뭔가 잘 좀 타협해가면서 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지금 관세 전쟁 가지고 되게 머리 아팠었잖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중국은 버텼고 미국이 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국 내부의 지금 이 협상 결과에 대한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트럼프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우리가 이겼다. 그런 표현을 묘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가 이겼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일단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네. 미국에 대해서 10%거든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1차 트럼프 1기 때 25% 관세 부과 때문에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관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편 관세 10%에다가 펜타닐 20%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중국이 받아쳤기 때문에 125, 145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트럼프가 진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막 부과해서 싸움을 걸었다가 저쪽도 막 치고 오니까 야 그거 일단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한 거니까 중국은 별 출혈 없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그나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차원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덜 본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건데 저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그 무역 90일간 협상하자고 그래놓고 반도체 때리고 화웨이 거 쓰면은 너희 세컨더리 그 제재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 중국도 질 수 없으니까 그 특수 플라스틱 POM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하고 이제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안 끝날지도 몰라. 그리고 안 끝나면 지금 30% 관세보다 더 센 관세를 부과할지도 몰라. 네. 그럼 중국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말은 안 합니다. 중국은. 여기서 오는 것만큼만 받아치지 그거 이상을 가는 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죠. 네. 그러면서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전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지구전을 하면 버티기가 힘든데 체제의 속성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원의 재배치라든가 이 자원 쓰는 게 아주 유연하잖아요. 네. 다른 시비 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뚫고 일부 과학기술에서는 성과를 거두었고 뭐 전기차,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배터리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최강 수준이니까 다만 한 가지 반도체가 자신들의 생각만큼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TSMC나 한국 삼성 SK도 어쨌든 미국 장비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아주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미국은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올라오기 전에.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면 할수록 저걸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어렵지만 중국 반도체가 전혀 발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범용 반도체의 점유율은 이미 50%대입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도 범용 반도체는 중국 거 사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뭐 3나노, 2나노, 뭐 1.8나노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네. 중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올해가 이 중국 제조 2025 1단계 10주년인데 5월달. 이제 지금부터 또 10주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안을 포함하고 있다. 네. 이거는 반도체가 안 되면요. AI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지향하는 소위 AI, 이 과학기술, 이것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미국은 그런 중국의 아픈 데를 계속 압박을 할 거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박한 거에 비해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네. 과학기술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죠.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극한적으로 가면 다시 또 유화 제스처로 둘이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넘기면 또 이제 그렇죠. 사소한 갈등이 네. 쌓이면서 또 하여튼 이 끝없는 이 결국 끝이 없는 이 결국은 결국 전쟁이다. 이거 바꾸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해결할 수가 네. 없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미국이 도발하면 침략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아직 미국을 극복할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아, 그렇죠. 그게 결정타입니다. 진짜 생각 같아서는 막판 돼서 한번 힘겨루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이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경험도 많고 그렇죠. 중국은 실전 경험이 1979년 월남 베트남 전쟁밖에 없어요. 네.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가장 크게 하는 게 몇십 년간 전투 안 했다가 실전 경험을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전장에서의 뭐 운영 시스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군사적 마지막 대결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이길 방법은 쉽지 않다. 뭐 핵전쟁으로 가면 서로 망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뭐 그거는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그렇죠. 무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점에서도 약간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시기상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근데 생각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그 전쟁은 러시아, 정말- 우크라이나 저쪽 네. 멀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저렇게 끔찍한데 두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서 붙어버리면 우리가 6.25라는 아픈 상처를 겪고 70여 년 만에 정말 전 국민과 이 합심을 해서 겨우 이 정도 성과를 이뤘는데 다시 한번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다? 재기불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렇죠. 거는 정말 이성적으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뭘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남북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성적이란 말을 하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크레이지 전략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여러 가지 경제 혹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